당신 괜찮아요? 응급실에 실려간 태민을 바라보며 선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민의 휴대폰에서 받은 메시지를 본 순간 선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엔 약국 사장이라 돈도 많고 순진해. 잘하고 있지? 몇 개월 안에 전세금도 빼내고 약국 명의도 넘겨받으면 된. 이번엔 빨리 해치워. 54세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이 사실은 치밀한 사기극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혼자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마당에 동백나무를 흔들고 있었어요. 7년 전에 심은 그 나무는 이제 제법 자랐지만 그 아래 앉아 차를 나눠 마실 사람은 없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9년. 그 빈자리가 집안 구석구석에 고여 있습니다. 선희야, 오늘도 종합비타민 재고 좀 더 준비해 놔야 해. 어제 할머니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 수유동 상가에서 함께 장사하는 경숙이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어요. 20년 넘게 수유동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살아온 내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약국 준비하고 저녁 10시에 문 닫고 그리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알았어. 일찍 나갈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경숙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말이야, 선희야. 우리 이모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래. 나이도 적당하고 인품도 좋대. 한번 만나볼래? 가슴이 살짝 뛰었어요. 54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꿈도 꾸지 않았는데 경숙의 말에 갑자기 거울을 보게 되었죠.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새어나온 머리카락, 그리고 오랫동안 웃지 않아 굳어버린 입꼬리. 됐어, 경숙아. 이 나이에 누가 날 좋아하겠어? 게다가 난 약국 아줌마잖아. 야, 이 사람아. 너 아직 충분히 젊어. 게다가 수유동에서 제일 친절한 약사님이잖아. 한 번만 만나봐. 응?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경숙의 성화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지은이도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느라 바쁘고 석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가끔은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있노라면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곤 했죠. 다음 날 약국에서 경숙이 자꾸 눈짓을 했어요. 야, 저기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래. 고개를 돌렸을 때 키가 크고 깔끔한 차림의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7세라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은 적당히 회색빛이 돌았지만 깔끔하게 빗어넘겼고 입가에 보이는 미소는 부드러웠죠. 안녕하세요.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박경숙님 소개로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어요. 손을 내밀자 망설이다 악수를 했는데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딘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선의 약사님이에요. 여기서 약국 하시는 분이에요. 태민은 내 약국을 둘러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약 냄새가 참 친숙하네요. 제가 어릴 적 우리 할머니가 항상 한약방에서 일하셨거든요. 이 냄새가 너무 그립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대화였어요. 그는 자신이 전국 병원을 다니며 의료기기 영업을 한다고 했지만 내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었죠. 약국에서의 일상, 환자들 상담하는 일, 의약품 관리하는 방법까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태민은 주말마다 약국에 들렀습니다. 무거운 약품 박스를 들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도시락도 싸왔어요. 혼자 드시기 뭐예요? 저도 혼자 먹는 게 습관이 되었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더라고요. 하루하루 태민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내 마음속에 작은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느끼는 감정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경숙이 말했죠.
야, 선이야. 내 얼굴이 달라졌어. 요새 웃는 모습이 예전 같아.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두렵고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설렘이 나중에 얼마나 큰 아픔으로 돌아올지. 선희 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지방 출장 가서 가져온 홍삼입니다. 태민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오늘도 그는 깔끔한 모습으로 내 약국을 찾아왔죠. 4개월 동안 그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어머, 이런 것까지 가져오시고. 고맙습니다. 홍삼 한 포를 물에 타서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퍼지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미는 내 반응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출장지에서 유명한 것이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선희 씨가 요즘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의 세심함에 마음이 울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내 건강을 챙겨주는 일은 드물었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회사 일에 바빠 서로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태미는 달랐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어요. 태민 씨는 왜 이렇게 좋은 분이 혼자 사세요? 전에 결혼하신 적은 없으세요? 용기 내어 물었더니 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한 번 결혼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죠. 그의 슬픔에 공감이 갔어요. 나도 남편을 잃고 9년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다는 건 묘한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태미는 처음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깔끔하게 관리된 승용차 안에서 그와 함께 있으니 이상하게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선희 씨, 혹시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가평에 좋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명백한 데이트 신청이었죠. 54세 나이의 데이트라니.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글쎄요. 일요일은 약국 쉬는 날이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는 정도로요. 부드러운 그의 말투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일요일 가평으로 향하는 길은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문득 오랫동안 서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평에 도착한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시골에서 자란 막내 아들, 어머니의 손맛, 아버지의 자상함. 그의 이야기에 자연스레 빠져들었습니다. 선희 씨는 딸이 있다고 하셨죠? 네. 지은이라고 29세예요.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느라 바빠서 석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그러시군요. 자식들은 다 그런가 봐요. 바쁘다 보면 부모님 생각할 겨를이 없죠. 태민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왠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희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수유동 상가 뒤편 작은 찻집에서 그의 제안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직은. 말씀드리기엔 이른가요? 나를 보며 태민은 부드럽게 웃었죠. 서두르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선희 씨, 우리 나이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혼자보단 둘이 의지하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겠어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필요한 시기였죠.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딸아이에게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저도 선희 씨 딸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말 지은이를 만나러 강남의 카페에 갔어요. 태민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지은이 앞에서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민입니다. 선희 씨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지은아, 듣고만 있지 말고 인사드려. 태민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전국을 다니던 일찍 아내를 여의고 홀로 지내던 시간들, 그리고 나를 만나 느낀 행복. 지은이는 점점 경계를 풀며 태민의 이야기를 들었죠.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선희 씨와 함께 살게 된다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수입이 있으니 선희 씨가 약국 일 그만두고 쉬셔도 돼요. 태민 씨, 제가 약국 일하는 걸 좋아해요. 20년 넘게 해온 일인데. 태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선희 씨가 원하시는 대로요. 지은이는 자리를 뜨면서 내게 속삭였어요. 엄마, 괜찮은 분 같긴 한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딸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수유동 상가 상인들과 태민의 몇몇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었어요. 지은이는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죠. 태민의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새 가구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경기도의 풍경. 상가 근처 빌라와는 너무 달랐죠. 선희 씨,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태민은 내 짐을 정리해주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와 한 침대에 누웠을 때 어색함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선희 씨.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태민의 작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선희 씨, 오늘은 약국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시간 보내요. 안 돼요, 태민 씨. 오늘 조제할 처방전들이 있어서.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약국에 도착하자 태민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았어요. 환자들이 올 때마다 응대를 도와주기도 하고 가끔은 장부를 확인하며 매출을 물어보기도 했죠. 선희 씨, 이 약국이 월마다 얼마나 버는 거예요? 글쎄요. 많진 않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제가 수입이 있으니 약국 일 좀 줄이세요. 이제 우리 함께 살잖아요. 통장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까요? 서로 신뢰하는 부분이니까. 그의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결혼한 부부가 돈을 따로 관리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태민의 행동에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다며 늦잠을 자고 가끔 외출했다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수유동 약국에도 예전처럼 자주 나타나지 않았죠.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러 은행에 갔더니 예금이 800만 원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놀라서 태민에게 물었어요. 태민 씨, 우리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네요. 아, 그거요? 태민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수술비로 썼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희 씨가 바빠 보여서. 그의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병든 어머니를 위한 돈인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약국에서의 일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가끔 와서 환자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약값을 마음대로 올리기도 했어요. 단골 환자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 태민이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거실에서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태민 씨, 괜찮으세요? 어디 아파요? 태민은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 선희 씨, 야. 내 서랍에. 당황한 마음에 그의 침실 서랍을 뒤졌지만 약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태민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봤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카톡 메시지가 보였어요. 이번엔 약국 사장이라 돈도 많고 순진해. 잘하고 있지? 몇 개월 안에 전세금도 빼내고 약국 명의도 넘겨받으면 된. 발신자는 민수라고만 저장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메시지를 눌러 이전 대화 내용도 봤습니다. 다음 타겟은 어때? 분당 치과 원장 52세 남편 사별 빌딩 하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치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태민의 갑작스러운 등장, 서두른 결혼, 통장 합치기, 약국 그만두라는 아빠.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던 거예요. 선희 씨, 야근. 태민의 신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구급차 부를게요. 지금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태민은 계속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소나기는 여전히 강했지만 이제 그 온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가 태민을 진찰하는 동안 복도에서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은이는 즉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죠. 엄마, 전에도 느꼈어요. 그 사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태민 씨에 대해 알아봤는데 의료기기 영업일은 하지도 않더라고요. 지은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태민의 서재를 뒤졌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를 포함해 여러 여성들의 이름과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이선희 54세, 수유동 약국 운영, 남편 사망, 딸 하나, 예금 1억 2천만 원 약국 자가. 손이 떨렸어요. 다른 여성들의 이름 옆에는 완료, 실패 같은 표시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 피해자들이었겠죠. 그리고 제 이름 옆에는 진행 중, 결혼 후 3개월, 생활비 명목, 송금, 이혼 후 사라짐이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사랑을 가장한 사기꾼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은이와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수첩과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황혼 재혼을 노리는 사기꾼들. 증거를 잘 확보하셨네요. 이건 단순 이혼이 아니라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며칠 후 집에서 태민과 마주 앉았어요. 태민 씨, 이혼합시다. 순간 태민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라고요? 선희 씨,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다 알아요, 태민 씨. 아니, 김태민이 맞나요? 당신이 누군지, 왜 저를 만났는지 모든 계획을 다 알아요. 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낯선 사람의 냉정한 표정이 드러났어요. 그래서요? 증거라도 있어요?
네, 있어요. 당신 휴대폰 메시지, 수첩에 적힌 계획들, 그리고 다음 피해자 사진까지. 태민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를 내리쳤어요. 그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폭력적인 모습이었죠.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누가 믿어줄 것 같아? 54세 나이에 젊은 남자 꼬셔서 결혼했다가 변심한 아줌마로만 보일 텐데.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하게만 느껴졌죠. 태민 씨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고요. 당신의 전과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죠. 그래도 내 돈 다 뜯어갔잖아. 당신 통장 잔고 봤어? 텅 비었을 텐데. 약국도 이미 담보대출 받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동요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건 돈이에요, 태민 씨.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두 번 다시 사기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와 변호사, 그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내게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태민은 상황을 파악하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아, 가슴이. 숨이 안 쉬어져. 연기를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먹히지 않았습니다. 김태민 씨, 사기 결혼과 재산 편취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태민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김태민이 아니라 이태민이었고 전과 기록도 있었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5명의 여성에게 사기 결혼을 했던 전력이 있었죠. 내가 6번째 피해자였던 거예요. 법정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저 낯선 범죄자일 뿐이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이태민은 위자료는 물론 모든 재산 분할 요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선희 씨, 소송은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 이제 새 출발을 하셔야죠. 변호사의 격려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내가 잃은 건 돈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존감,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시간. 54 나이의 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지은이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은아. 엄마는 내 집으로 돌아갈 거야. 태민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예전에 살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9년 넘게 혼자 살았던 그 공간은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당신, 제가 바보 같았죠?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사진 속 남편은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수유동 상가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내 약국 앞에 선이 마음이 찡했습니다. 태민 때문에 약국을 거의 방치했는데도 경숙이 잘 지켜주었더라고요. 선이야, 드디어 왔구나. 경숙이 반갑게 달려와 안아줬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경숙아, 고마워. 아니야.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하필 그런 사람이어서 정말 미안해. 자, 어서 문 열어. 약국 문을 열니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반갑게도 첫 환자가 곧바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혈압약 다 떨어져서요. 환자에게 혈압약을 건네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내 자리구나.
상가 한복판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이었죠. 그날 저녁 지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약국은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아직 많이 힘들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황혼 사기 피해 사례로 강연을 해주실 수 있냐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부끄러운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강연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태민에게 속았는지,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났는지, 그 과정을 정리하다 보니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나약해 보였던 내가 결국은 용기를 내어 맞서 싸웠으니까요. 강연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50대가 넘은 여성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와 비슷한 외로움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유동에서 약국하는 이선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힘이 실렸어요. 저는 54 나이에 재혼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생존자로서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공감과 존경, 그리고 희망이 담긴 눈빛이었죠.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여성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외로움이 나쁜 선택을 정당화할 순 없다는 걸요.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수유동 상가에서 여전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하루는 약국 문을 닫으려는데 어떤 남성이 다가왔어요. 저 혹시 이선의 약사님이세요? 제가 상가에서 한의원을 하는데.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는 그저 의약품을 문의하러 온 의사였어요. 이제는 모든 남성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계심은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동백나무에 꽃봉오리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네요. 이번 주말엔 지은이를 불러 함께 꽃을 감상해야겠어요. 그리고 경숙에게도 차 한 잔 대접해야겠죠. 혼자여도 괜찮아요. 내 곁엔 딸이 있고 친구가 있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몇 달이 흐른 후 선희는 지역 여성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용기를 내셨어요? 한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용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저녁이 되자 약국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오랜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으며 선희는 마지막으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약국이라는 문구가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자유를 선언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은 비록 가짜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진정한 이선희로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의 감시 속에서가 아닌 나 자신의 선택으로. 2년 후 이선희의 약국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약국이 되었습니다. 건강상담 모임, 의약품 교육, 그리고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젊은 여성이 약국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서 왔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희는 그 여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녀의 약국은 이제 단순한 의약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거짓 사랑이 가져다준 고통은 컸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 우리를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구나. 지은이가 저녁에 약국을 찾아왔을 때 선희는 한 손에는 새로운 편지들을, 다른 손에는 감사 카드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네요. 그래.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야. 이제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선희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속임당한다는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여성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